최근 들어 영국 파운드화의 추락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차기 영란은행 총재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마크 카니가 취임될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양적 완화 정책을 굳건하게 쓸 것이다라는 예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파운드화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달러, 그리고 엔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까지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이렇게까지 하락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떤 동향 보이고 있나요? 사실 파운드화는 한때 그 안전통화로서 이게 대접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최근에 보면 영국의 파운드화가 아주 급격히 추락돼서 환투기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그 외환시장 모습을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미 달러 기준으로 외환시장에서 보면 통화별로 그 혼조세, 카오스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그 통화라든가 유로화에 대해서는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엔화라든가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엔화라든가 영국의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 달러를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이렇게 익숙했던 그런 통화체 움직임과는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미 달러에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 이렇게 통화별로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는 과거 보면 이 중심 통화별로 각국의 통화가 혼조세를 보이면 사실 이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투기적 요인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 형성된다고 보십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파운드에 대해서 파운드 약세에 대해서 이렇게 환투기가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때 달러화 이상으로 안전자산의 성격이 깊었던 이 파운드화가 최근에 가치가 급락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더블딥 얘기가 많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던 2011년 8월 이후에 그 9월 달에 미국 경제에서 트리플 딥 얘기가 했었습니다. 경기의 저점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트리플 딥이다 하는데요. 미국은 트리플 딥이 루비니 예상대로 이렇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는 영국은 전형적으로 경제가 트리플 딥을 보인다고 보시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경기가 더블 딥이라든가 트리플 딥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권투 선수에서 이 프레이저 같은 이런 아주 센 주먹이 이렇게 케어가 되면 시간이 갖고 이렇게 회복됩니다는 알리거처럼 이렇게 초기에는 잽을 맞아서 견디다가 케어되면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경기 침체골이 아주 깊었을 때 경기 회복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는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다가 다시 회복되다가 침체되다가 해서 이렇게 되면 경기가 장기 불황을 예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외환당국, 영계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파운드와 약세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정책 의지가 시장에 읽혀져서 파운드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그 7월부터 요즘은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돼요. 영국의 이제 이 마크 하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란은행 같은 전통적인 중앙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적임자가 누굴까 했을 땐 인재를 보편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세계 보편적으로 그런 각도에서 김정은 미래과학부 장관도 이렇게 됐습니다는. 그래서 영국도 영란은행이 아주 전통이라 하는 여기도 마크 카니 캐나다 총재 2기 과정에서 가장 잘 극복한 게 캐나다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차기 영란은행 총재로 내정돼 있는데요. 이분이 영국의 경기를 위해서는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이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 파운드가 약세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헤지 펀드들이 환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EU가 EU에서 영국의 탈퇴 논의, 이 국민투표를 붙이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합에 있다가 탈퇴가 되면 그 국가에 대해서는 외톨이 현상 때문에 이 통화가치가 약세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안전통화였던 파운드가 가치가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헤지 펀드들이 일단 파운드화 약세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영국의 트리플 딥 가능성 그리고 카니 효과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 영국의 트리플 딥 얘기는 보통 영국 경제에서 보면
2011년 영국 경제가 상당히 2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로 성장했는데요. 그랬죠.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그 경기가 반짝하다가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작년에 그 3분기에 영국에서 하계 올림픽 이렇게 전개되긴 바로 직전에 영국 경제가 마이너스권으로 추락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림픽 특수 때문에 경제가 플러스 0.9%까지 성장하다가 작년 4, 4분기에 다시 경제가 마이너스로 0.1%로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경기의 저점에서 2011년 2분기 저점, 그 다음에 2012년 2분기 저점, 그리고 또 사실 2012년 4분기 저점 하다 보니까 트리플 딥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트리플 딥 얘기가 많습니다는 트리플 딥에 해당했던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영국 경제에 대해서 트리플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마크 카니 효과, 이런 카니 효과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아베 효과에 이어서 카니 효과가 국제금리 시장에서 많이 거론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는 그 7월 달에 영란은행 총재로 마크 카니가 취임되면 영국판 QE, 즉 Quantitative Easing Policy, 즉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구상하는 내용이 의외로 큰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에 물꼬를 튄 것은 사실 아베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적으로 보면 G20에서 무긴정적으로 용인됐기 때문에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브레이크를 걸려 있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국제적으로 보면 상호지원 측에서 일본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용인해 줬는데 영국인 만약에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느냐? 네. 상호주의 원칙에서 보면 호혜평등 원칙에선 그냥 묵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마크 카니 효과다. 카니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동이 걸리기는커녕 선두로 일본 치고 나가니까 이게 줄줄이 더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국마저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통화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세계에서 사실 중심 통화라 하면 어떤 국가를 꼽겠습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그다음에 이제 카이사의 중심 통화로 본다면 유로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화, 일본의 엔화. 이것을 이제 보통 5대 이 중심 통화로 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캐나다 달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통화 약세를 도모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드라기 총재라든가 버냉키 총재 입장에서는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요. 네. 그거는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서 자국 통화의 약세를 도모하는 국가의 의장의 입장이지. 그렇죠. 지금은 신흥국들은 전부 그야말로 환율 전쟁이다 이렇게 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는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하는 이런 것을 방송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건 지극히 이해관계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금리 시장의 안정 역할, 세계경제 안정 역할을 해야 되는 미국과 일본과 영국의 통화 약세를 동반주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면 똑같이 자국 통화를 약세를 통해서 수출 진행하는 정책을 보통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 하는데요. 중심 국가들이 이렇게 통화 약세를 동원하면 다른 국가에 미치는 피해 효과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성 근린 궁핍화 정책, 연성 근리화 정책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국이 평가 절하를 이렇게 도모하는 이 정책과 미국이 평가 절하를 도모하는 정책은 상당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동일한 각도에서 시각을 보는 시각은 지극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 근린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이 입장이 다른데 똑같이 평가 절하를 한다 하는 상황에서 이게 근린국가 정책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세계 각국들이 나서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모든 경제정책은 그래도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물론 네. 글로벌적인 측면에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중심의 통합 약세 정책은 상당 부분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파운드 약세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국이 양적 완화 정책에 나선다면 유로랜드도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유로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EU와 유로랜드 회원국에 있어 보면 EU는 27개 회원국입니다. 유로랜드는 17개 회원국입니다. 물론 유로화는 유로랜드 17개 회원국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로랜드의 독일과 프랑스 같은 중심권이기 때문에 EU 국가들이 유로랜드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 유로권이 해당되는 것이 유로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EU 국가가 대표적으로 영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유로랜드는 단일 통화권을 적용하는데 각자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사실상 결제 통화의 혼동 문제, 적용 환율의 혼동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유로랜드 움직임과 유로랜드 회원국이 아니지만 결제 통화의 적용 환율의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기 위해서 EU에 이렇게 중심국에 해당되는 영국의 파운드와는 거의 이렇게 연계돼서 움직이는 상태를 보였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렇게 추락하면 나중에는 지금 유로랜드가 본격적으로 통화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유로랜드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 파운드화의 추락이 그래서 이걸 개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유로랜드 회원국 입장에서는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 독일과 나머지 국가는 유로화의 평가자를 요구하는데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독일만 지금 시장 개입에 대해서 미온적 입장을 보이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 통합을 이해한다면 또 영국의 그 파운드화가 가치 안정을 위해서 시장 개입을 안 해준다면 유로화도 환율 전쟁에 뛰어들지 않겠나 하는 시각에서 이 국제금리 시장에서 파운드화의 추락 문제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을 좀 달리 해보도록 하죠. 일부 국가에서 자국 통화 약세를 도모하는 것은 일종의 통화 전쟁이 아니라 통화 동맹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에서 보면 국제 세계에서 보면 무역과 이 결제 통화가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무역 사이드에서 다자체에서 WTO 체제, 뉴라운드 체제는 좀 약화되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지역별로 FTA 문제, 지역별로라든가 쌍무 간의 FTA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추진하는 상태거든요. 미국만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집권이기에 수출 진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동시다발적인 FTA, 투자자 협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EU와는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그다음에 범태평양 국가와는 소위 환태평양 경제동맹, 이런 동맹에서 TTIP, TTP라고 하는데요. 이걸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무역별로 이렇게 통일화되면 사실상 거기에 맞게끔 결제통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결제통화 입장에서는 미국의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그 국가들에 소속되어 있는 게 FTA에 속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결제통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교롭게도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과 그리고 일본 경우에 따라서는 유로화가 이게 평가자리에 나선다면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역 차원의 이렇게 경제동맹에, 무역동맹에 맞춰서 통화동맹을 가져가는 이런 측면을 이해하는 시각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는 시각이 있으면 글로벌 환율 전쟁 같은 경우는 의외로 오래 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지 소로스 등이 운영하는 이 매크로 헤지 펀드들이 통화 약세, 일단 이 파운드화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 동향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지금 아마 매크로 헤지 펀드는 이제 우리가 보면 매크로 헤지 펀드라는 것은 금리 차라든가 환차익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거시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이렇게 투기적 요인을 공격해서 돈을 버는 이런 그 전형적인 헤지 펀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 헤지 펀드의 출발점이 매크로 헤지 펀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엔화 약세 베팅에서 조지 소로스가 대단히 돈이 많이 번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7월부터 마크 커니가 양적완화 정책을 한다면 파운드화가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벌써부터 여기에 이렇게 헤지 펀드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럽과 관련돼서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은 파운드화의 추락 문제 관련해서 사실상 헤지 펀드에서 여러분 아마 기억에 좀 이렇게 적어 쓰겠습니다는
20년 전에는 1990년대 초에 유명한 유럽 통화 위기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얼만큼 국제금융 시장이 흔들렸습니까? 소위 유로피언 리얼라이먼트 메커니즘에서 유럽 환율 조정 체계의 어떤 한계 문제를 들어서 유럽 조지 소로스가 파고들어서 유럽의 통화 위기를 대고 그때 당시에 영계 파운드라든가 아주 번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그때의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는 조지 소로스가 다시 파운드화에 환투기하다 보니까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이것이 또 하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과거 1990년대 초와 같처럼 제2차 유럽 통화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유로피언 리얼라이먼트 메커니즘은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제도적 보완을 가져가는 차에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사실 유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는 지금은 사실 유로가 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로 공동 통화에 대한 보완점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한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 유로화의 추락 문제는 유로화의 시장 개입 문제라든가 글로벌 환율 전쟁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 많은 시사점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도 파운드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랜만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영국 파운드화의 추락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약세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외환시장 동향도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